안녕하십니까? 메가인포 경영자문 그룹을 이끌고 있는 대표 박용현입니다. 오늘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 교육장에서 기업 대표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 분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직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바쁘신 분들이죠.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사유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방송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이제 제가 17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보아왔던 세제 혜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이 제도를 상세히 좀 풀어드리고 또 투자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숫자 혹시 어떤 숫자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아마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거의 40%가 넘고 4대 보험료까지 합하면 50%가 넘는 굉장히 큰 세율이죠. 많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 플랜이 없으면 모를까 있다면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이는 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의 종합소득 계산식입니다. 6가지 소득을 각각 다른 방식의 비용을 공제해서 나온 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죠. 종합소득 금액에 소득 공제를 제하고 나온 것이 과세표준, 과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좀 전에 봤던 이 어마무시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 바로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죠. 법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컨설팅 기법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사실 이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솔루션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득공제뿐인데요. 오른쪽 사각형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런 소득공제들이 있는데 뭐 노란우선공제, 증권사 벤처펀드 소득공제, 인적공제. 사실 이 금액이 좀 미미합니다. 대략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에 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우선공제는 작년에만 54만 명, 서울에서만 거의 40%에 육박하는 가입률을 보였고요. 증권사 벤처펀드 투자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개시한 첫날 그 하루에 4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득공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인적공제는 다들 뭐 받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것도 실효성이 좀 없는 게 보통 이렇게 고소득을 내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서 자녀가 다 장성을 하고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고 부모님도 과세 대상자 연세가 좀 있다면 부모님도 안 계실 경우가 많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명 정도라고 해도 좀 많은 케이스이고 한 400만 원 선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법령 잠깐 한번 볼까요? 법령은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등 다양한 세법이 있는데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과세를 적용받아야 되겠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좀 특례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좀 제한을 두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은 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줄여서 조특법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 조특법 제16조에서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뭐 이런저런 글씨가 좀 어지럽게 있는데 이걸 좀 포인트로 좀 보자면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를 하면 3천만 원까지는 100% 전액,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간별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출자 및 투자를 하게 된다면 5천만 원 전부 다 70%를 받는 게 아니고 3천만 원까지는 100% 전액 다 받고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 그 구간은 70%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된다는 얘기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베풀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벤처기업 육성에 있습니다. 사실 벤처기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들이죠. 스타트업, 기술력이 좋지만 어떤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앞장을 서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고 여기에 다 모든 예산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리스크는 있지만 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면 정부로서는 세제 혜택으로 좀 보답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법령을 살펴봤는데요. 포인트 항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벤처기업 회사에 투자를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벤처기업 요건은 뭐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기술성이 우수하고 3년 이내 창업기업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검은색 글씨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차치하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번째, 벤처기업 인증이 있는 회사, 벤처기업 인증이 있는 회사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이 없더라도 뭐 나머지 아까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벤처기업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는구나. 그래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는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투자라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투자는 벤처기업 인증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 방식. 통상적으로 투자를 하면 보통주를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방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러프합니다. 일반 보통주뿐만 아니라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까지도 소득공제되는 투자로 본다는 거예요. 파격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고 있는데 정말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대상, 투자 방식이 너무 러프한 거예요. 벤처기업 인증만 있으면 일단 요건이 된다. 자, 그리고 투자하는 방식도 꼭 일반적인 보통주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까지도 소득공제되는 투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전환사채,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는 사채죠. 사채는 회사 채권을 줄임말이고 아직 채권인 상태입니다. 몇 년 후에 내가 이 기업이 더 성장할 것 같으면 주식으로 바꾸고 그냥 딱히 성장세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그냥 채권으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전환사채는 아직 투자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사채까지도 소득공제되는 투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기부에 연줄이 좀 있어서 다양한 담당자분들에게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무 파격적인데 이 제도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같이 오히려 확대가 되면 됐지 축소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소득공제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인데 2018년부터 상향이 된 겁니다. 2018년 전 이전은 100%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1,500만 원까지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파격적인데 더 파격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타트업 기업을 좀 많이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죠. 세 번째, 투자 기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주 방식이든 전환사채 방식이든 일단 3년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 이전에 회수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투자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3년 후에 이제 전환사채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원금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렇다면 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자금으로 지금 소득공제를 받고 3년 후 또 소득공제를 받고 또 3년 후에 또 이 하나의 자금으로 3년간 계속 로테이션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용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투자는 직접 투자할 수 있고 또는 같이 뜻을 모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투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공동으로 모아서 하는 투자 방식이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직접 투자든 공동 투자든 다 가능하지만 특히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투자받는 회사 입장에서 하나씩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다 잃을 수 있거든요. 투자를 받는 기업도 실제 본업이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 투자를 받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일 것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이 튼실한지 다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행정 처리까지도 다 직접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하고 나중에 회수를 받는 부분들 다양한 행정 처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번거로운 일이겠죠. 또 어떤 기업이 정말 성장할 것인지 등등 알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이제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은 본인의 개인 일을 하면서 조합장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개인 투자 조합은 그 업무가 훨씬 더 많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보다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춘 전문 회사에서 맡습니다. 바로 이 조합자 같은 역할을 GP, 일반 출자자는 LP라고 부르고요. 이 GP는 조합의 제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데 조합을 결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벤처기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 기업이나 컨택하면 안 되겠죠. 튼실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GP는 조합원들을 위해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과 협상도 잘 해야 되겠죠.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년 후 조합이 해산이 될 때 해산에 대한 행정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GP는 전문 회사에서 한다. 이제 출자와 투자에 대한 용어 좀 구별을 좀 해보겠습니다. 출자와 투자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투자라는 것은 투자받는 회사에 출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출자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 사용되는 용어인데 조합원이 조합 즉 GP 계좌에 입금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되기 전 단계죠. 개인 투자 조합으로 자금이 이제 들어갈 때는 출자, 이 출자금이 일정 금액 쌓이게 되면 GP가 벤처기업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성비. 결성비는 GP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는 전문 인력도 갖춰야 될 것이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십시일반 받는 거예요. 결성비는 보통 출자금의 5% 정도를 받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3천만 원을 출자를 하면 즉 조합원이 조합 계좌에 3천만 원이 들어가면 GP는 5%를 결성비로 뗄 겁니다.
그러면 지피 계좌에는 3천만 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3천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희망하시는 경우 3천만 원에 결성비 5%를 얹어서 3천만 원의 5%가 150만 원이죠. 3,150만 원을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조합에서 운영비로, 즉 결성비로 5%를 쓰고 남은 3천만 원이 투자기업으로 투자가 되어 소득공제는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테크라는 말 요즘 많이 뭐 쓰고 있는데요. 뭐 재테크는 뭐 다 아실 테고, 세테크는 세금으로 내 부를 좀 늘리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특법 조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70%, 그 이후에는 30%인데 보통 3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많이 출자하십니다. 1억 이상 하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 공제율이 3천만 원과 5천만 원이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올 3월에 조선 비지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벤처 투자하면서 절세 누린다. 해가 거듭될수록 벤처 투자 시장은 좀 더 커지고 있고요. 곡선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데일리팜이라는 약사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인데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까지도 소득이 좀 많다면 이 벤처 투자 소득 공제에 많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전자신문입니다. 투자 침체기이지 않습니까? 현재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수년 전만 해도 벤처 투자 소득 공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이들 좀 모르셨는데 요즘에는 이 용어 정도는 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절세 플랜이 뭐 절실하다는 얘기겠죠. 작년에만 2만 명이 넘게 신청을 하고 이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벤처 투자를 해서 소득 공제를 받으신 분이 작년에만 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벤처 투자 소득 공제는 이미 대중화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절세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득 구간별 절세액을 한번 볼게요.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구간인 분들의 경우 3천만 원 출자 시 3천만 원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노란색 바탕은 이제 절세 금액입니다.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급여 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죠. 1, 2월에. 그때 이 금액을 환급받거나 또 낼 세금에서 덜 내게 되는 거예요. 개업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5월, 6월에 세금 신고를 하죠. 그때 1,155만 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5천만 원인 경우에는 거의 1,700만 원 정도를 덜 내시는 겁니다. 소득 구간이 1억 5천만 원에서 3억인 경우 3천만 원 출자 시 3천만 원 전액 소득 공제 그리고 절세 금액은 1,254만 원입니다. 소득 구간 과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절세 금액은 더 커지는 거겠죠. 5천만 원일 경우에는 거의 1,84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절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3억에서 5억 구간 3천만 원 소득 공제 시 1,32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출자 시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절세가 되고요. 5억에서 10억 구간인 분들은 역시 3천만 원 출자 시 1,400만 원을 절세받게 되고 5천만 원 출자 시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바로 절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소득 구간별 절세 금액을 봤는데요. 이제는 수익률로 한번 환산해 보죠.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제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법인 대표님은 1월, 2월,
개인 사업자는 5월, 6월. 바로 그때 이 금액을 절세받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출자금의 40%에 가까운 금액을 내년에 바로 돌려받는 거예요. 3년 후에는 거기에 얹은 걸 돌려받는 거겠죠. 3년 후에 원금을 회수받는다면 그때 절세를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내년에 절세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40% 이상이 되는 출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절세가 내년에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 후에 원금을 받아도 실제로는 3년 후에 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반절에 가까운 금액을 내년에 바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원금 회수가 된다는 가정,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일부가 조기 회수가 되는 가정하에 나온 숫자입니다. 이건 기준금리와 아주 별개의 얘기죠. 금리가 바뀌어도 이 수익률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60%를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3년 수익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1년 수익률로 한번 나눠보자면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네, 얼추 한 20%가 좀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다른 펀드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금 평균 금리가 2.7%입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는 4.4% 가까이 되고요. 고배당주도 5.6%입니다. 채권 평균은 3.61%. 벤처 투자 소득공제 수익률은 바로 세테크는 22%가 넘죠. 전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 실제로 여러 우리 고객분들은 이렇게도 하십니다. 세 구간이 높아서 절세를 받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말이냐.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분들의 논리에 탐복을 하실 겁니다. 지금 내 신용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면 요즘에는 한 5% 정도 합니까? 그 5%의 이자를 내고 22%의 세테크를 받는 거예요. 즉 본인의 신용으로 오로지 신용으로만 22% 마이너스 5%, 즉 17%의 수익률을 내신 거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하신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시는 거겠죠. 그런 발상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실제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볼게요.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실제 영수증 아랫부분만 발췌를 한 겁니다. 왼쪽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을 보자면 투자조합, 출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바로 출자 금액이 기입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출자를 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세액이 8,200만 원 정도 되죠. 만약 이분이 3천만 원 출자를 했다고 볼게요. 아래에서 보듯이 네모칸에 3천만 원이라고 파란색 네모칸 보십시오. 3천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번개 표시와 아래에 있는 번개 표시 숫자를 비교해 보면 바로 줄어든 세금이 계산이 되겠죠. 5천만 원 출자 시에는 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세무조사가 나오든 뭐 하든 이 금액은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얘기할게요. 벤처 투자는 왜 할까요? 특히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 보통 어떤 목적 때문에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1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위험성이 높아도 큰 소득을 기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쿠팡, 배달의 민족 등등이 있는데 쿠팡에 초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대박이 났겠죠. 이 모델은 이거죠. 내가 10개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하나만 성공해도 만족한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투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델은 1번이 아니고 2번 절세, 즉 세테크입니다. 세테크는 투자한 기업이 삽시간에 성장을 하고 주식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3년 후에 내가 출자한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연 20%가 넘는 세테크를 하겠다. 그분들의 모델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3년 이후에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받고 재테크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재테크도 좋은데 그것도 원금을 회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금 보장에 대한 문의를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게 법령에만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보장한다, 약속한다, 3년 이후에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서까지 써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법령에서 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약정을 해주고 싶어서 대형 로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런데 명확하게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법령 때문에 그런데요. 이 법령을 보여드려야 명확하게 설명이 되니까.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존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 금전을 받는 행위, 즉 투자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은 우리 회사를 통해서 그걸 해소하고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메가인포 경영자문 그룹은 고객의 세금을 컨설팅하는 곳입니다. 전속 세무사님들과 다양한 세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절제를 할 수 있는지 그 일만 하는 그 일이 거의 주된 회사인 것이죠. 이런 기획도 그 연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서두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제도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투자받는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만 있으면 된다. 사실 메가인포 그룹사는 어쩌면 이 벤처기업 취지에 맞는 회사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한 스타트업, 약간 리스크하고 검증이 되지 않는 회사를 뜻하는 건데, 현재 법령에서는 벤처기업 인증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메가인포 그룹사는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죠. 17년간 운영이 된 회사고 매출액이 400억이 넘고 그룹사를 합치면 500억 이상이 되죠. 임직원이 500명 가까이 되는 큰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인증만 있으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방식. 보통주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도 소득공제되는 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일정 시점, 저희는 보통 3년을 잡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최소 3년은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년 후에 언제든지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과 투자 방식이 현 실정법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이 법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전환사채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하고 벤처기업 취지의 스타트업이 아닌 검증이 충분히 된 기업, 그렇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메가인포 그룹사에 투자를 받아서 이 위험을 해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다음 장에 저희 회사 소개를 할 텐데요. 그럴 만한 회사인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메가인포 그룹사는 크게 세 개의 계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가인포 경영자문 그룹 컨설팅 회사 17년 됐고요. 그 다음 메가인포 에셋 보험 대리점입니다. 그 다음 메가인포 IT AI를 개발하는 IT 회사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정정은 실제 저희 회사 사무실 본사 정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본사는 14층인데 14층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6층, 9층, 10층, 11층까지 쓰고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상향되는 매출 그리고 기업 규모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메가인포 그룹사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경기도 안산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2012년 누적 1000개 기업을 컨설팅했습니다. 2014년
누적 1,500기업을 컨설팅을 했고요. 제천 지점을 또 오픈합니다. 2018년 누적 7,000기업 컨설팅 수임, 본사를 아까 보셨던 전경 보셨죠? 서울 가산동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고요. 원주, 부산, 광주 지점까지 오픈합니다. 2020년 12,000기업을 수임했고요. 대전, 천안, 대구 지점을 오픈하고요. 작년 누적 15,000기업을 수임했고요. 인천, 구미, 강릉 지점을 오픈하고 작년 메가인포 에셋 매출액은 440억입니다. 제주 지점까지 오픈을 했고요. 강남 지점도 오픈했습니다. 현재 5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 개의 계열사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메가인포 경영자문그룹은 컨설팅 회사고요. 200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우리 고객의 세무, 재무를 메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고요. 뿐만 아니라 기술 자문, 다양한 인증, 정책 자금까지 기업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컨설팅하고 있고요. 500명의 컨설턴트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문 인력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신 세무사님들이 직접 우리 고객의 세금을 줄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가인포 에셋 보겠습니다. 메가인포 에셋은 보험 대리점이죠. 법인화된 게 2020년이고요. 사실 그 전부터 있었고요. 법인화된 게 2020년입니다. 보험 대리점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대표적인 게 우리 동종업계에 흔히 뭐 안다면 피플라이프나 리치앤코 같은 그런 보험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보험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조직도입니다. 저희 회사 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강남 지점까지 오픈되면서 전국의 광역 지역에 다 지점이 있고요. 다 직영점입니다.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내고 다 운영하는 직영점이죠. 자, 메가인포 IT 역시 대표는 저고요.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인포 IT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기반으로 하는 IT 개발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메가인포 IT가 개발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경정청구 AI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세제 혜택을 노력하고 세금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수정 신고를 하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5년 전까지는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대부분 사업자 또는 개업의사 분들이실 테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는 써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혹시 경정청구 금액을 아직 조회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세무법인과 제휴를 맺어서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가인포 그룹사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송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습니까? 이 직원이 앞으로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는 물론 인터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이력서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를 거쳤는지, 또 근속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겠죠. 어쨌든 뭐 처음 보는 거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지 어떨지를 판단할 때는 그 기업의 과거 행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 과거 행적은 바로 재무제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일 거고요. 메가인포 에셋, 메가인포 경영자문 그룹, 메가인포 IT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 대 좀 묶었습니다. 자, 메가인포 에셋은 보험 대리점입니다. 2020년에 63억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그 다음 해 2021년도에는 230억으로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22년 440억으로 또다시 2배 가까운 액수로 상승을 했고
한 5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출이 상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험 대리점이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들의 역량과 보험 설계사들의 보유 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가인포 에셋은 동종 업계로부터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입사를 하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들 대유입은 곧 매출 증대를 뜻하죠. 보험 설계사들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그 이직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특히 고경력자들일수록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자녀 수수료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을 하면 수수료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3년간 쪼개서 나오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그 수수료, 자녀 수수료를 모두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한다는 것은 그 이직할 회사의 독보적인 시스템, 인프라, 그리고 비전이 충분히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메가인포 에셋은 한 달에만 30에서 40명 정도의 동종업계 경력자 세무사들이 입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바로 이 재무제표에 보이듯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메가인포 경영자문 그룹은 컨설팅 회사입니다. 2020년 17억, 2021년 28억, 2022년 작년에는 40억을 달성했고요. 역시 올 10월 무렵에 작년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5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메가인포 경영자문 그룹과 메가인포 엔셋은 그냥 한 묶음이라고 봐도 됩니다. 보통 컨설팅을 하면서 보험 설계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의 세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해드리고 현금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메가인포 경영자문 그룹으로 세금 계산서가 끊기는 거고요. 보험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메가인포 IT는 회사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메가인포 IT는 한 40억 정도, 현재까지 계산서 끊긴 걸 보면 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2배 이상, 좀 제가 보수적으로 적었는데 100억 이상은 무조건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회사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정 청구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크롤링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실무 단계까지 개발한 회사는 메가인포 IT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 개의 계열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개의 계열사는 모두 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제가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죠. 세 개의 계열사 매출을 합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80억, 2021년도에 260억, 2022년에 484억, 현재까지 계산서 끊긴 걸 감안하면 600억 정도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메가인포 매출은 17년 내내 우상향을 그려왔습니다. 뭐 가끔씩 이렇게 비슷하게 간 경우도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우상향이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사무실도 계속 확장이 되었죠.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인데 항상 2년을 못 채우고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뭐 더 큰 사무실이 없어서 지점을 내는 형태가 되었고요. 이렇게 메가인포 소개는 마치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현존하는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격적인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받으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IR까지 직접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메가인포 그룹사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이 딱히 필요한 회사는 아닙니다. 출자자들은 세테크를 통해서 큰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만 놔둬도 사실 이득이죠.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